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2부 노화 건강 증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이 2부는 5장, 6장, 7장 이렇게 의학 간호학적 지식에 관한 장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7장은 이제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건강 증진이라는 말은 현재의 건강 상태가 예를 들어서 10 중에 한 7에 해당한다. 그러면 7 상태부터 더 위로 올라가서 8, 9, 10, 11 이렇게 좋아지게끔 하는 걸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질병 예방은 말 그대로 병이 오는 걸 막아내기 위한 거. 그럼 여기는 8개 수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수칙들을 잘 지켜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질병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다루는 장이거든요. 자, 여기도 추가 신설된 내용들이 있고 변경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강 수칙은 아까 말씀드린 그 8개 수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부터 온열 질환 및 한랭 질환까지. 네. 크게 변경된 내용들은 요 약물 사용하고 또 요는 추가됐어요. 이 내용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저도 문제집이 출간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미 개편된 책으로 문제를 다 만들어서 출판사를 보냈거든요.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예, 기존의 내용보다 새로 만들어진 내용에서 문제 내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마음이 출제위원의 마음과 동일하다면, 예, 이렇게 신설 파트에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어요. 저희 예측이 뭐 맞을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2024년 버전은 예, 조금 더 신설되고 바뀐 내용 위주를 집중해서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영양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영양. 우리가 10개 파트를 가면서, 집필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는 문제,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관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8파트, 문제 관리, 문제 관리, 문제 관리, 이런 비중을 갖고 있는데, 자, 내용들을 좀 잘 훑어보면, 문제, 이게 여기도 영양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들은 사실 앞에 소화기계부터 심리정신계까지 해서 영양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 뽑아서 여기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기계에서 영양이 가는 거, 또는 뭐 감각기계에서 영양과 관련된 것들, 이런 내용들 쭉 나열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많이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주로 관리 위주에서 많이. 왜냐면 겹치기잖아요. 소화기계가 노화가 되면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었죠. 네, 신맛과 쓴맛이 증가되고 나머지는 다 저하됩니다. 이런 내용도 여기 반복을 하거든요. 수업을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 그거 외에 주요 영양 문제라고 해서 기존의 책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면서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자, 그 내용에서 제가 몇 가지를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시면 에너지 과다 섭취와 부족의 문제가 공존을 하는데 7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대부분 섭취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에너지 중에서 탄수화물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예, 비타민 A, C, 나이아신, 엽산, 칼슘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하게 섭취가 돼요. 그거에 비해서 나트륨은 현재 과다 섭취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주요 영양 문제. 예전 책엔 없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관리의 지침들을 이어갈 겁니까? 근데 지침은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우리가 늘 어떻게 영양을 하면 건강해집니까? 라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 없이 풀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신선한 채소나 과일,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예, 요거 꼭 유제품 균형 있게 먹는 거. 나중에 가사 파트에 가면 자전거 맞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거기 내용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고, 예, 그 다음에 물은 충분히 마셔주고요. 아침 식사는 꼭 먹고, 네, 덜어서 먹는 걸 실천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식생활 지침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2절 갑니다. 자, 2절은 운동입니다. 네, 그럼 노인이 되면 운동에서는 어떤 문제가 유발되는 거냐? 네, 이것도 소화기계부터 쭉
예, 기억나는 거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는데 오히려 탄력성은 떨어진다. 이거 심혈관계에서 제가 증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운동이 좀 더 힘들어지고요. 폐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폐 활량이 감소되고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이게 자꾸 넘어지고 이런 낙상의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죠. 그다음에 시력이 저하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되셔서도 운동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수준의 운동을 좀, 현재 운동 수준이 얼마큼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무리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10분 이상의 준비 운동, 또 반드시 마무리 운동을 통해서 안정 시에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심장의 무리수를 좀 줄이는 거죠. 준비 운동을 하시면 유연성을 높여서 근육 손상을 방지하고 마무리 운동을 하시면 심박동수가 안정에 돌아와서 네, 심장에 무리가 생기지 않고 또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들은 거의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라든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태권도는 동작을 빨리빨리 전개하는 거고 농구부터 테니스까지는 이 공을 따라가는 운동이잖아요. 예, 그 공이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 부분들이 노인에게 무리가 될 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이런 운동은 좀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은 수면입니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수면의 문제는 수면의 신경계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깬다. 수면의 패턴이 깊게 잠을 자는 수면,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는 단계, 꿈을 꾸는 단계, REM, NREM 이런 식으로 수면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노년이 되시면 이게 깊게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자주 깨고 또 전체 수면 시간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2시간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수면 양이라는 건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고요. 또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고 전체적으로 하루 중에 수면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예,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면의 문제를 네, 가지고 오고 있죠. 그렇지만 수면 관리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하루에 3 중에 3분의 1이 수면이기 때문에 수면을 얼마나 잘 회복하고 있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아주 많이 결정이 되고 또 질환의 유무도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수면의 그 주기가 좀 예, 고정적인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요. 또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시면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꼭 잠자리에 드셔야 되고 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들, 예, 요렇게 우리가 수면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4절 성생활입니다. 네. 노년에 찾아오는 성의 문제들이 이 당뇨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앞에 질환에서 봤듯이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노인이 된다고 성적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환에 의해서 또는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뿐이에요. 그다음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요. 이제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항진정제 이런 약물들이 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을 드시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투약 약물의 변경 등을 통한 해결점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음. 그다음에 성생활 관리는 네, 어떤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요번에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신설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생활시설에서 인권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해서 앞에 성생활, 이성교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설에 생활하신 어르신들은 권리 보장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시설생활 윤리 강령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권 신천, 이 실천 가이드라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몇 개만 갖고 왔거든요. 예, 노인도 성적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 생활시설에서 계시는 경우의 전제를 좀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러내시겠죠. 성과 관련해서 생활 상담도 예,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개별 욕구도 표현이 되는 데 있어서 보장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한 방을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고, 예, 어떤 긍정적으로 성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하실 수 있으면 교육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됐으니까, 예,
기억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요. 네, 여기 원래 있던 내용이긴 한데요. 좀 추가됐거나 변경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전반부 목차에서도 제가 약물 사용에서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했죠. 자, 일단 노인분들이 이제 약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 약을 안 먹거나 한 가지만 먹는 분들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인은 통상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약을 많이 먹으면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약물 복용 원칙의 첫 번째가 증상이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약과 다른 사람이 줬던 약이 같이 섞여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의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직권은 의사만 갖고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약물 공부 진짜 많이 합니다. 이 약과 이 약이 합쳐져서 어떠한 문제를 일어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가 다 되어 있어야 이거 환자에게 맞게 조제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 부작용 잘 모르세요. 왜냐면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부작용을 먹어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실 때는 처방전에 있는 부작용을 본인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알 수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도 처방받은 대로 복용하셔야 되지 누굴 주거나 얻어먹거나 빌려먹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진료 이전의 약을 이어먹지 않는다. 오늘 진료를 보셨으면 오늘 상태에 맞게 처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약이 몇 개 남았다고 아까워서 예전 걸 먹고 이어먹으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한 번 혼나고 네, 왜 남으셨겠어요? 복용 안 하셨으니까 남으셨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의사랑 상담하시고 이어 먹을 수 있다면 그때 이제 이어가실 수 있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받은 약부터 복용합니다. 그다음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시면 안 돼요. 약은 언제나 물과 함께. 그다음 분할, 분쇄, 불가 약제가 있습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분쇄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 있고요. 안 돼요. 장용 코팅제, 약효가 떨어집니다. 서방제라는 말이 느릴서 천천히 약이 녹으면서 효과를 봐야 되는 약을 서방제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약을 잘 분쇄를 했거나 또는 분할을 했다면 흡수가 빠르겠죠. 그 부작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약은 절대 분할 분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약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합니다. 두 배로 절대 복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신설됐어요. 여기 두 개. 네. 자, 노인에게 부작용이 흔한 약물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약제가 소염 진통제입니다. 우리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쓰림에 있다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해주셔야지만 돼요. 우리 위궤양에서 보셨죠? 소염 진통제 먹으면 위벽이 많이 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먹고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약제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식사가 불규칙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의 증상들, 피로라든지 불안이나 초조, 두근거리, 빈배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좀 예방해 주셔야 되고 그걸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습관을 생활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꾸준히 빠지지 않고 복용하시는 거.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 있죠.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는 만성 피부 질환, 장기 이식 후에 흔히 사용하는 약제인데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체중 증가, 정신장애, 선망, 우울, 소화기 장애, 배뇨장애, 그다음에 배뇨가 아니, 선망, 우울, 그쵸? 그다음에 소화기 궤양, 뭐 뼈의 대사 이상, 또 면역 저하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복용하지 않게 또는 복용이 된다면 이런 부작용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수면제와 같은 신경정신계 약물 먹었을 때 어지럽죠. 이게 잠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상이라든지 배뇨장이라든지 변비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특히나 낙상 사고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약제. 자몽 주스는 개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요런 건 추가 신설된 겁니다. 아마도 시금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얘네는 예상하지 않으니까 상의하십시오라고만 딱 끊었지만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정맥이라고 하는 질환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복용하는 와파린과 같이 먹게 되면 효과가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부정맥이 있는 대상자가 복용하는 와파린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음식을 골라라. 그럼 시금치 고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저도 냈습니다. 이런 문제. 네, 새로 신설된 문제에서 내기 쉽더라고요. 또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음 갈게요. 자, 6번째 6절, 금연과 절주입니다. 네, 오늘 당장 금연을 하셔도 절대 늦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하셨죠. 자, 금연은 요런 게 또 의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예, 기존에. 그래서 금연하고 나서 나타난 효과. 그래서 뭐 2분 뒤면 혈압 좋아지고 체온 올라가고 그다음에 8시간 지나면 뭐 산소량 회복되고 심장 발작 위험 24시간 지나면 줄어들고 예, 쭉쭉쭉 가보시면 1년 뒤가 되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줄고 또 5년이나 10년이면 폐암 발생, 10년이면 예, 기대 수명이 10년, 15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중 금연의 효과로 맞는 거, 옳은 걸 쓰고 그러십시오. 뭐 이런 문제 출제됐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단 증상의 대처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쵸? 예, 뭐 어떤 절주 방법들을 좀 씁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절주 방법 이거는 기존 책에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온 조금 신설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 공급과 비타민 공급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금단 증상이 심하시면 예, 약물 치료로 치료할 수 있어요.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그러니까는 같이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언제 술 생각이 나는지 파악하셔서 취미생활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같이 풀어내시고 또 규칙적인 생활이나 수면 같은 거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예, 대처를 하시면서 절주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7번째, 7절입니다. 예방접종. 아마도 8개 수직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뽑으세요. 그럼 저는 예방접종 뽑아요. 왜냐면 기출문제 볼 때마다 나왔었거든요. 거의 문제가. 근데 뭐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니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어요.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65세 이상이신 분이 꼭 접종해야 되는 질환이 아니군요. 접종명이죠. 예,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 이거죠. 독감,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폐렴구균, 대상포진.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X예요. 예, 뭐 B형 간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뭐 수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5개 병명에 독감, 파상풍, 디프테리아, 폐렴구균, 그 다음에 대상포진.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접종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감은 매년이고요. 그 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입니다. 나머지 접종 연수 없습니다. 뭐 폐렴, 구균 10년, 대상포진 매년 이런 남 싹 다 오답이에요. 왜냐면 연수를 언급하는 건 독감 매년,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예방접종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왜? 만들어봐 이거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로 이제 여러 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8절 가겠습니다. 자, 8절은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이라고 해서 좀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온열 질환이 예, 우리 책에 보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게 273페이지에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응급조치라고 해서 제가 PDF 파일을 그대로 사실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표를 좀 꼼꼼히 읽어주시고 그 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폭염과 관련해서 네, 온열 질환의 세 가지를 언급하거든요. 그게 여기 표에 갖고 온 왼쪽 좌측이에요. 그래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네, 물론 열경련 뭐 이런 거 여기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좀 세 개를 압축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열사병 같은 경우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서늘한 곳으로 옮겨서 옷을 벗기고 분무기나 젖은 수건으로 몸을 적신 후에 선풍기를 활용해서 좀 시원한 바람을 쐬어주고요. 열 탈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탈진이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옮겨서 쉬게 하시는데 염분과 수분을 같이 보충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열 경련도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 주시긴 하는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은 마사지로 풀어주시는 거. 차이점이 눈에 지금 보이실까요? 예. 그래서 요런 차이점들을 기억하셔야 열사, 열탈진, 열경련을 구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 가보시면 응급조치 있어요. 예, 여긴 열 발진 없었죠. 근데 열 발진이 일어나면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기고 소스포 등이 난 부위는 건조하게 유지해라. 이런 건조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열성 부종이 일어났다면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심장보다 좀 높인 자세로 취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 실신이 발생하면 네, 서늘한 곳에서 스포츠 음료나 주스를 마시고 0.1% 생리식염수, 이게 물에다 소금을 살짝 탄 거죠. 예,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났다면 근육 마사지, 그 다음에 예, 바로 응급실을 가야 할 경우에는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된다든지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좀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요런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탈진과 네, 열사는 여기서 봤으니까 겹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요 응급조치를 잘 기억하셔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열발진의 응급조치인 건지, 열실신의 응급조치인 건지, 열탈진의 응급조치인 건지, 이렇게 구별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점을 잘 보시는 것이, 아, 이거 열사다, 이거 열탈진이다, 열경련이다, 열성 부종이다. 예, 이렇게 문제를 맞춰낼 수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사실 응급처치하고도 조금 연관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랭질환, 마지막 한랭질환 볼게요. 자, 한랭 질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 하나가 저체온증, 하나는 동상, 그다음에 하나는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낙상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 저체온증, 예,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예, 이게 저체온이 일어나서 뇌쇼크 오면 큰일 나요, 진짜. 예, 그러니까는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젖어 있는 옷은 다 벗겨내시고 담요로 따뜻하게 싸주셔야 되고요. 또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시고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동상 같은 경우에도 빨리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셔서 따뜻한 물에 동상분을 좀 담궈 주시는 거, 예, 이런 것도 예, 우리가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어떤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낙상 사고를 막아내는 건 가급적 추운 날씨에는 외출하지 않는 거. 예, 갑자기 따뜻한 데 있다 차가운 데로 갔을 때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뇌졸중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천식 같은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미끄럼에 의해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온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외출하는 걸 권장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 같이 해봤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의 뻣뻣함 감소, 2번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3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4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감소가 돼서 운동이 기피가 돼요. 이거 1번부터 1, 2, 3, 5번 다 뒤로 거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번 쉽게 잠이 든다. 2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3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번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수면량이 줄어들고 낮잠이 늘어나고, 그죠?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다음 문제요. 3번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번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3번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4번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5번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진 다 오답입니다. 그쵸? 네,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네, 이 성생활로 재발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번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서 복용할 수 있고요. 서방제는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되죠. 네, 인슐린은 위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입으로 먹을 수 없어요. 주사제로만. 장이용 코팅제도 약효가 저하되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고요. 항고혈압제 자몽주스와 같이 드는 부작용 늘어나죠. 칼슘 차단 기능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문제요. 5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번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번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4번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번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아까 금연하면 이런 효과를 발생합니다. 라는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이제 3번이죠. 혈중 일산탄소의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네, 산소량이 많이 돌아옵니다. 예, 그럼 반대로 1, 2, 4, 5번은 다 반대로 가셔야 돼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6번.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묵힌 것은 1번 백일의 디프테리아, 2번 파상풍 인플루엔자,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4번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5번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인플루엔자는 매년 접종이고요. 독감이죠. 네, 폐렴구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이 되면 한 번 접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그러니까 접종 연수가 있는 거를 제가 기억해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인플루엔자 매년, 여기 두 개는 10년, 나머지는 연수가 없어요. 그래서 1회 접종으로 거의 끝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7번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에 응급처치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열 발진, 소수포 등이 난 부위는 습하게 유지 2번 열 실신, 경련이 멈추면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함 3번 열성 부종,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4번 열 탈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함 5번 열사병,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음료를 마시게 함.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응급처치별로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우리 소수포는 아까 했는데요. 습하게가 아니라 건조하게. 경련이 멈추고 바로 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좀 쉬었다가 휴식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열 탈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주셔야 되죠. 네, 열사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음료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금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료를 먹게 되면 음료가 기도로 넘어가요. 그러면 질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부의 네,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자치 정리하고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반이 왔습니다. 제 계획이 14장까지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가고 있고요. 네, 제 마음은 조금 급해요. 저도 내일이면 이 영상은 아마도 제가 오늘 일요일 날 밤에 찍고 있어서 월요일 날 내일 업로드가 될 예정이지만 네, 제 제자 선생님들도 저 내일 개강해서 만나거든요. 그 제자 선생님들의 수업 일정에 맞춰서 수업이 종강될 때까지 제 영상이 다 끝나야지만 제가 단톡방으로 복습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제 마음이 급하다는 거. 네, 열심히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2024년에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는 네, 그런 선생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쌤은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